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이한입니다. 고양이를 들고 있는 이 남자 구스타프 클림트, 이 화가는 자화상을 거의 그리지 않았고 그림에 대한 글 인터뷰도 거의 안 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꾸욱 바모스. 젊은 시절 사진 보면요, 머리숱도 많고 잘생겼던 화가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죠. 보헤미안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매우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버지가 금세공 장인이었습니다. 상징주의, 아르누보, 여성, 에로티시즘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진짜 천재형 화가였다. 유럽은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신이 확산되던 시기에 새로운 시민 계급이 나타났던 시대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을 중세부터 근대까지 거의 지배했던 가장 큰 가문이죠. 합스부르크 왕가, 그 신성로마 제국의 전통을 어떤 계승하는 마지막 나라가 오스트리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몰락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들의 그 기득권,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바라겠던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였고, 그 시기가 바로 클림트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이었죠. 이 시대적 배경과 비슷하게 미술도 역시 보수적인 신고전 스타일을 계승하며 다른 유럽의 새로운 미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 미술계였죠. 프랑스에서는 반아카데미즘으로 구스타프 크레베 같은 그런 사실주의, 그 다음에 모네, 마네 등이 나타나면서 인상주의가 꽃을 피웠던 시기인데,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장 고립되고 갇혀져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즘이 뭔지를 볼 수 있는 클림트의 대생이에요. 소묘력으로 보면 진짜 천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화가도 이 정도는 그리지 않냐. 근데 그것을 좀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클림트는 진짜 실력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찍 돈을 벌려고 황실공예 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당시에 건축물에는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림 역시 프레스코화로 꾸밉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려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주로 공예 학교의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걸 했어요. 교수가 혼자 다 못하면 학생들에게 이거를 좀 시키거든요. 학생 때 클림트가 벽화를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되네? 내가 그냥 해버리지 하면서 17살, 18살이란 말도 있는데, 친구 프란츠 마치, 그 동생 에른스트와 예술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죠. 벽화 작업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이때 그리게 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목가라고 해서 천장 벽화 이런 스타일이니까 미켈란젤로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육 표현이라든지 인체 대생 능력을 보면 미켈란젤로 못지않다. 종아리가 그렇게 짧은지는, 형태력, 소묘력, 표현력에 진짜 천재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클림트의 조카 추상화예요. 서정적인 이런 스타일로도 잘 그리는 벽화 작업 중에 또 대표작입니다. 자, 브로크 극장 천장화인데, 제목은 런던 글로브 극장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연극을 보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그 배경으로 그린 건데, 인물은 클림트라고 합니다. 잘생겼죠? 젊은 시절에. 구도, 짜임새, 이 표현력 보면 진짜 타고났다. 마음만 먹으면 카메라, 사진 이상으로 잘 그리는 화가라고, 끝판왕이에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그리는 걸로 따지면요, 역대급 재능이라고. 30대 초반에 가장 잘 나가는 빈의 사업가이면서 또 화가였습니다. 분류할 때 세 가지로 키워드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분리파, 상징주의, 아르누보. 아무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립됐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프랑스 전시회만 갔다 와도 세상이 이렇게 미술이 다르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갇혀서 뭐 하는 거지? 오스트리아 예술가 연합 퀸스틀러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곳을 탈퇴를 합니다. 클림트 외에 그 보수적인 아카데미즘, 이런 예술에 불만을 가진 예술가들, 화가뿐만 아니라 조각가, 공예가, 건축가들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리더가 클림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빈 분리파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서 기존 예술연합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분리파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술을 이제부터 시도하게 돼요. 클림트 하면 상징주의 예술가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상징주의가 뭔지는 알아도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또? 뭐 많아.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정말, 이거지 하면서 설명할 방법 없는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반사실주의, 즉,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있는 그대로의 그 객관화, 된 미술이 아니에요. 그 인상주의도 사실주의의 연장선상이죠. 사실주의와 정반대의 미술 개념이고, 제가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상징주의는 시각적으로는 구체적이지만 비밀을 숨긴 비현실적이며 신비로운 그림이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쯤에 등장했던 표현주의와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따지면 시대적으로는 상징주의는 시대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표현주의는 1차 세계대전 트라우마가 좀 녹아든 그림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씀드릴까요? 상징주의는 미스테리한 그림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곡성 같은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스토리 뭔가 알겠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계속 생각나고 뭔가 비밀스러운데 이런 느낌이에요. 상징주의 대표 화가가 구스타프 모로, 또 오딜롱 르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도 이런 화가로 분류를 하죠. 아르누바가 뭐냐면 그냥 뉴 아트에 프랑스어로 직역하면요 새로운 미술이란 뜻인데요. 뭐 굳이 따지면 아방가르드 이런 거 뭐 성향이 비슷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스타일 이런 장식적인 게 좀, 그래서 이전에 그 미술들이 답을 고전 과거에서 찾았다면 이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주로 찾습니다. 대표 화가가 이미지 그 화가 알퐁스 무아라는 화가가 있죠. 구스타프 클림트 역시 장식적인 그 자연 모티브를 좀 많이 사용했죠. 이 예술가들은 그림, 그 회화보다는 주로 공예가 포스터, 실용적인 건축 장식에 많이 응용이 됐었습니다. 회화는 왜냐면 새로운 그림이 이제 이미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인상주의, 주로 응용 미술에서 나타난 거죠.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지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시대 착오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기기가 만드는 그 싸구려 예술에 대한 그 반발에서 나온 경향이 있거든요. 극복 대안으로 사람의 손에 의한 그 장인 정신을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 이제는 짧은 시간에 많이 팔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산품이면. 근데 이거는 사람 손을 언제 다 해요? 단가 안 나오겠죠. 디자인 장식 많으면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에 밀리게 되는데, 모더니즘 디자인하면 폼 팔로 펑션이라고 해서 기능성이 위주잖아요. 대표적인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아주 심플하고 장식 없이 군더더기 없는 그 미술, 이 현대 디자인에 밀려서 아르누보는 이제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과거 공예에서 현대 디자인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정말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르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 하면요 황금의 화가죠. 주로 이 황금으로 그렸던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도 하는데 클림트의 황금 시대이기도 하죠. 전성기였습니다. 그 대표작이 유디트와 홀로 페네스의 머리라는 작품. 황금 장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일단은 클림트의 아버지가 금 세공 장인이었죠. 그래서 금박 다루는 그런 기술을 이미 어릴 때부터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정기적으로 시즌별로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 이탈리아의 중세 비잔틴 미술에 많은 영감을 얻었대요. 모자이크라든지 금으로 도배한 배경들 보고. 이 신고전주의 그 전 더 보수적인 그 스타일이죠, 이 금박 입힌다는 것은. 그런데 클림트의 그 천재적인 표현 기법과 묘한 분위기 특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그 탁월한 감각과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미술로 탄생한 겁니다. 이 전에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오직 유니크 클림트만의 스타일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가장 클림트다운 그림 중에 하나죠. 자, 유대인 갑부의 어린 아내 모델로 그린
아델레 초상이란 작품.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그 아델레 후손에게 반환되면서 경매가 엄청난 돈으로 이제 팔렸죠. 그 노이어 미술관에 있는데 문제는 노이어 미술관을 열 때가 잘 없어요. 이 공개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뉴욕 갔을 때도 노이어 미술관에서 이거 못 봤습니다. 보기 엄청 힘든 그림이 됐죠. 감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림트가 그림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느끼기 나름이죠.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클림트 하면 바로 떠올리는 이 그림 키스라는, 그래서 이 비주얼적인 효과도 그렇고 그 신미성, 이 구성,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 감각 따졌을 때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온 거죠.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작품, 금도 약간 쓰면서 그래픽 디자이너적인 이런 느낌도. 클림트 하면 여자죠. 여성을 정말 사랑한 남자라고 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바람둥이였죠. 그래서 그런지 에로티시즘이 그림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다나의 이미지. 그래서 신화에서 제우스가 황금비를 변신해서 이 다나의 여자를 이제 겁탈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근데 이전에 그래서 신화에서는 이런 표정 나오면 큰일 납니다. 느끼는 듯한 표정. 그리고 유디트가 적장 홀로페네스를 목을 베면요, 뭐 표정이요 좀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전에 화가들이 그렸다면 이 얼굴 보세요. 사람 남자 얼굴 자르면서 그 즐기는 듯한 이런 이 표정 정말 좀 도발적인 이런. 그리고 이 그림 좀 그 클림트 작업실은 항상 그 누드 모델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클림트 역시 아까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속옷도 안 입고 푸른색 작업복만 걸치고 맨날 그림만 그렸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 그 법적으로는 최소 3명의 자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클림트가 죽고 14명의 그 여인이 친자 확인 소송까지 냈어요. 그 빈의 카사노바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맨날 방탕하게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령 체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림만 그렸대요. 근데 결혼은 안 했지만 아주 플라토닉한 그 관계로 유지한, 진짜 진지한 관계를 유지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따로. 그 평생 동반자기도 했었는데 에밀리 플레게라는 여인이에요. 12살 연하였는데 그 빈에서 성공한 사업가면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했음에도 클림트와 결혼하면 사업가로서의 그 능력을 이제 발휘 못하니까 클림트가 이 여자를 그만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해요. 클림트가 그 글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글 쓰는 거를 에밀리한테는 그 엽서를 400개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도 죽기 직전에 외쳤던 게 에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과 숱한 연문을 뿌렸는데도 정작 현실적인 여인은 그 에밀리와 정신적인 사랑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에밀리와의 그 자식은 없었거든요. 클림트는 사랑하는 방식도 정말 특이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는 기존에 클림트를 떠올리면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방송을 맞게 했다면 조금 쉽게 전달했을까요? 어쨌든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클림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의 어떤 화가인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분석이니까 그냥 클리어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화가든지 대성공을 하려면요, 기존 기득권 체계와 세력과 좀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시달리고 엄청난 논란을 가져와야 그 뒤에 역사적으로 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역시 클림트도 엄청 욕을 먹고 이 그림들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던 화가입니다. 자, 예술가 컴퍼니를 만들면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그 건축을 지으면 벽화를 클림트한테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 대학도 역시 테마를 정해줬어요. 의학, 법학, 철학, 이 관련 테마로 클림트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이전에 클림트가 성공했던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그려주겠지 하면서 믿고 맡기는 클림트 벽화,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미 빈 분리파 가입하고 이제는 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랬던 초창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테마를 보면 찾아보시면 해석이 있어요. 다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석 먼저 보지 마시고 제목만 보고 그냥 그대로 한번 그냥 감상해보세요.
그 당시 이 빈 대학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걸 받아들였을 때. 자, 이 그림 보고 난리가 납니다.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빈 대학생이 또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그림으로, 외설적인 그림으로 이거를 대학교에 거냐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결국에 이 그림을 거냐 안 하냐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개인들에게 팔린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화재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요, 그 남아있는 그 흑백 사진들일 뿐이고, 감상은 제가 해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장르의 그림이냐면요, 의외로 클림트가 활동했던 시기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트와 같이 활동했던 곳이 그 빈입니다. 둘이 친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둘이 만약에 교류를 했다면 혹시 클림트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 초현실주의 그림이에요. 클림트 이후에 몇십 년 뒤에 나오는 새로운 또 미술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들 보면요, 의학과 철학 테마에서 마치 꿈속의 무의식 중에 잠들어 있는 그 이미지들, 마치 꿈을 본 듯한, 달리가 정말 좋아할 법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괴로워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이게 완전 이미지론 사실적이지만 또 각각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몽환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장르로만 따지면 클림트는 초현실주의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란 테마, 클림트가 바람둥이지만 좀 여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죠.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뒤에서는 사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초현실주의죠. 프로이트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묘한 그림을 클림트는 그렸다. 이런 언급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클림트가 정말 천재적인 디자이너였다고 봅니다. 클림트가 성공했던 황금 시리즈 그림 보면 이런 패턴 미술, 면 분할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밝고 어둠의 대비, 이런 걸 보면 이 화가는 정말 그래픽 디자이너다, 혹은 일러스트 디자이너. 현대 태어났어도 감각 때문에 뉴욕에서 잘 나가는 스튜디오 열고 성공했을 스타 디자이너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디트, 이 이미지도 순수 미술이라 보기보다는요, 진짜 그 디자인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클림트를 디자이너로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일러스트에 가까운 이미지인데, 패턴, 그리고 그 질감 대비 효과, 선 요소, 일러스트 특유의 귀여운 아름다운 이미지, 감수성이 좀 예민한, 이쁜 거 정말 잘 꾸미는 여성 디자이너가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목이 새 시기라는 작품인데요, 어린 시절, 장년, 노년을 대비시킨.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좀 짠하죠. 프라차 리들러 초상인데, 벨라스케스가 그린 스페인 공주 그 패션으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린 그림인데, 패턴 디자인, 빨간색과 질감 대비, 마치 팝아트 같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면서 지금 봐도 세련된 정말 디자이너로서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베토벤 프리즈라고 해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바그너의 해석으로 5가지 시리즈로 클림트가 그린 건데, 이게 단기 전시회라서 바로 철거를 할 목적으로 그려서 좋은 재료로 쓴 게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복원을 해서 다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여성의 그런 욕망, 성을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들 보면 밝고 어둠 대비, 이런 패턴 미술 정말 감각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 얼굴 안 보이고 머리만 딱 보이는 이런 센스,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법한 이런 이미지들이죠. 마지막으로 극과 극의 변신 성공, 그리고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뽑아봤는데, 자, 클림트가 대략 1907년도, 8년도 황금 시리즈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작품들을 보면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요. 클림트의 그 대성공 이후에 그 대체로 몰락이라고 후배에 떠오르는 재능, 천재 에곤 실레의 제재는 밀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말년 작품들 보면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은 보이게 합니다.
그 에곤 실레가 만약 클림트가 없었으면 성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화가에게 멘토 역할도 해줬고 관심 가져주면서 그림도 사주고 또 자신들의 모델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후원도 엄청나게 해줬어요. 전시회에도 참여시키고요. 클림트가 성에 대한 테마를 주제로 자유롭게 그렸거든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에곤 실레는 더욱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 욕망, 성에 관련된 그 주제로 더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클림트가 있기에 에곤 실레가 있었다고 보고, 클림트는 클림트만의 스타일이 있고 에곤 실레는 에곤 실레만의 그런 스타일로 발전했다고 보고, 이젠 다음 시대가 에곤 실레인 것 뿐이지 클림트의 재능이 에곤 실레에 이제 밀린다, 이거는 정말 적절치 못한 비교가 아닐까 싶어요. 클림트가 왜 대단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이 잘 그리는 것 실력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었죠. 신고전주의로 성공한 화가들 극도로 보수적인 화가로 바뀌어서요 전혀 새로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꼰대가 돼서 그전 틀을 바꾸는 후배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클림트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엄청난 성공한 이후에 그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랬던 화가가 갑자기 이렇게 변신을 해요. 이런 화가 본 적 있나요? 있어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한 화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스타일에서 완벽한 변신을 해서 현대미술 스타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는데 둘 다 더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화가 본 적이 있냐고요. 피카소도 젊은 시절에 고전주의 스타일로 잘 그렸다고 하죠. 근데 클림트만큼은 이렇게 잘 그리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뭐 잘 그렸다고 해야 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 잘 그린 기법으로. 근데 클림트는 엄청난 성공을 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이 화가는 변신을 하고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이런 화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했어요. 그 뒤로는요, 깔 수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뭘 해요? 보통 화가들 같았으면요, 황금 시리즈 하나 떴으면요 계속 평생 황금 시리즈로 계속 재탕합니다. 근데 의외로 클림트의 황금 시리즈 몇 점 안 되는 거 아시나요? 몇 점 안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클림트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풀린 것 뿐이죠. 그러니까 클림트는 새로움을, 그 변신을 즐긴 것 같아요. 근데 또 변신했으면요, 이건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의 재능에까지 도전한 화가라고 봅니다. 변신으로 따지면. 자, 이랬던 화가가 또 풍경화는요 전혀 다른 스타일로 그린 거 아시나요? 그 풍경화 스타일은요 후기 인상주의에 가까운 전묘도 기법이나 혹은 뭐 약간 고운 느낌도 다른 스타일, 다른 화가처럼 그려볼래, 자, 이런 걸 진짜 즐기는 화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클림트가 황금 시리즈 이후에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어느 누구도 고전주의 화가와 현대미술 화가로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둔 화가는 없었다. 애초에 한번 뜨면요 변화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스스로 틀을 깨고 새 시대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틀을 깨려다가 잘 안 돼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틀을 깨려는 후배들을 키우고 지원해주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게 저는 더 멋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통 후배가 좀 재능 좀 있고 잘 나가면요 그걸 참기가 힘들어 하거든요. 미켈란젤로 같으면 당장 욕했을 거야. 이 어린 놈의 뭐 잘 그리지 못한 게 뭐 이렇게 이상한 스타일로 시도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아주 진짜 대범하고 대인배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 말고 그 인간적인 면모까지 정말 멋있는 화가였다. 자, 아무튼 클림트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요.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